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7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주제는 안전요구 및 투약 감염간호 총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파트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합쳐서 몇 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셔야 되냐면 약 10문제에서 13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 물론 이제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간호가 총 30문제인데 그중에 3분의 1 이상이 이 파트에서 다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파트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안전요구부터 들어갈 건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요. 이번 시간은 이 3가지 주제를 다 마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마 투약간호까지 하고 끊었다가 다음 강의 감염관리간호를 이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안전요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사고의 유형이 나와 있네요. 첫 번째 화상, 질식, 감전 쇼크, 중독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두 번째 보시면 폴다운, 낙상이 나와 있는데요. 노인에게 흔한 사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노인뿐만 아니라 뭐 혼미가 있는 환자라던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라던가 아니면 이뇨제라든지 이런 항고혈압제를 쓰는 대상자라던가 이런 분들한테는 늘상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죠.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낙상은 간호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안전사고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상은요, 여러분이 낙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입원 환자들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만 낙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만 낙상이 아니고 이제 걸어가다가 넘어진다던가 중심을 잃고 풀썩 이렇게 앉는다던가 이런 것들 다 낙상으로 포함되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 낙상에 대한 내용. 첫 번째, 노화에 따른 시력 손상, 보행장애, 균형과 협응장애로 인해 다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방법을 볼게요. 첫 번째, 입원 시 사이드 레일 늘 올려주셔야죠. 두 번째,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도록 한다. 이거 예전에 장난친 적이 있는데요. 슬리퍼를 신도록 한다 그러면은 그건 좀 오답이고요. 미끄럼 방지 슬리퍼라고 꼭 단서를 좀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놓는다. 또는 이 화장실 안에 잡을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한다. 이렇게 언급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두울 때는 밝은 조명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언급이 될 수 있냐면 낙상 고위험 대상자가 잠을 잘 때는 야간등을 켜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야간등을 켜놓으셔야 중간에 이제 소변 보러 가실 때 어두우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거나 하시는 걸 좀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 정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억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억제대 제가 아까 락툴로즈 할 때 한번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억제대는 반드시 뭐가 있으셔야 되냐면 처방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처방이 있더라도요. 꼭 의사는 처방만 내리고 끝이 아니라 대상자 혹은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보호자에게도 억제대를 왜 필요한지 얼마 동안 할 건지 꼭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권의 측면에 있어서 이 억제대가 인권을 좀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억제대의 적응증을 보실게요. 자, 정맥요법을 위해서 사지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이 IV를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해놓으면 빼고 해놓으면 뺀다. 뭐 이런 환자들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사람들 또는 두 번째, 무의식 대상자나 선망 대상자가 상처 드레싱이나 침습적 튜브를 자가 제거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응급실에는 굉장히 많이 해요. 억제대를. 그래서 뭐 CPR로 혹은 뭐 의식이 안 좋아서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인투베이션 해놓고 그 다음에 혹은 뭐 트라케오스토미 해놓거나 아니면 IV나 뭐 여러 가지를 해놨을 때 이 의식이 약간 돌아오면서 처음에 무의식이었다 약간 돌아오면서 이거를 이제 불편하니까 이 무의식 중에 막 빼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시면 안 되니까 처방하에 묶어놓는 경우가 있죠. 다음 세 번째, 불안정하고 낙상 위험이 있는 대상자가 침대를 벗어나려고 시도할 때, 보통 이거는 이제 정신과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요. 정신과 환자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움직임이 격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묶어놓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시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억지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종류는 총 6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언제 적용을 하는지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텐데, 첫 번째, 자켓 억제대. 이거는 말 그대로 자켓을 입어요. 약간 그 구명조끼처럼 생긴 거 이렇게 입은 다음에 여기 줄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뒤로 해서 묶는 거예요. 어디에 고정을 하냐? 첫 번째 줄 보시면 휠체어나 의자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누워 있으면은 그 조끼를 입힌 다음에 그 줄을 이렇게 빼가지고 침대에 묶을 것이고, 근데 보통은 의자에서 많이 묶어요. 휠체어에서. 그래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조끼 입힌 다음에 줄 빼가지고 의자에 묶는 이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 가슴 쪽을 억제하다 보니까 질식 위험이 있죠. 그래서 숨 잘 쉬는지 사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사지 억제대. 이게 아까 제가 응급실에서 굉장히 많이 한다는 형태가 되겠고요. 손목이나 발목 등 사지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 돌출 부위 같은 곳은 패드를 대게 되고요. 붕대 같은 걸로 감아서 이렇게, 또 발도 해서 딱 고정을 시키게 되죠, 침대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갑 억제대. 이거는 이제 벙어리 장갑으로 씌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질환 시 긁는 행위를 예방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전신 억제대. 이거는 영아예요. 영아는 1세 미만이 영아잖아요. 이 애들을 뭐 머리나 모계 검사 혹은요 IVR 할 때도 쓰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포대기로 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아가 이렇게 함부로 막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억제대, 다른 말로 주관절 억제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거는 영아들의 팔꿈치 굴곡, 영아나 유아들한테도 많이 써요. 팔꿈치 굴곡을 막기 위해서 사용한다. 영아들의 주사 부위 보호에 이용한다라고 하죠. 주사를요, 물론 이제 전박이나 손등 쪽에 많이 놓기는 하는데 이 조인트 쪽에 놔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인트 쪽에 놓게 되면 이렇게 구부리면 어떻게 돼요? 수액이 들어가질 않겠죠. 그러면 여기에 놓고 여기에 딱 그 굽힐 수 없게 여기를 돌돌돌돌 감아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굽힐 수가 없는 거죠. 자, 영아나 유아에서 아이브를 했을 때 굽힐 수 없게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아에서 소양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병에서 소양증이 오죠? 홍역, 수두, 뭐 이런 질환들은 굉장히 가렵죠. 근데 아이들이 이 가려움을 못 참아요. 계속 긁어요. 계속 긁으면 2차적인 피부 감염이 올 것이고, 그런 진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전염이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긁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팔꿈치 억제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굽히지 못하면 여러분 긁을 수 있어요? 못 긁죠. 이러면서 억제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벨트 억제대. 이거는 여러분이 119 생각하시면 돼요. 129구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응급차로 운반하게 될 때 침대에 누우면 어때요? 딱 채우잖아요. 그게 바로 벨트 억제제가 되겠고, 자, 운반차에 누운 대상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의 가슴이나 복부가 지나치게 조여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종류였어요. 억제대의 종류와 언제 적용하는지 제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시면요. 억제대 사용 시 주의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억제대에서는 통틀어서 이 주의점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자, 저랑 쭉 읽어 내려갈게요. 첫 번째, 감각 결손, 감각 이상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피부나 감각에 순환 장애를 사정하라.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세게 조여놓는 경우는 여기가 순환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창백하고 차갑고 저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사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 지읒 먼저 쭉 내려가서 볼게요.
지읒 내려가서 보시면 억제대는 매 4시간마다 적어도 10분간은 풀어놓도록 한다. 근데 요거는 책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10에서 한 30분 정도 풀어놓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서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억제대와 관련된 간호진단에는 뭐가 있니? 질식의 위험성, 또 순환장애, 피부 손상 위험성. 특히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여기가 너무 세게 조여지면 순환장애가 온다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손목, 발목, 억제대 같은 걸 했을 때는요. 손가락이 2개가 들어가게끔 여유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근육과 골밀도 감소를 초래한다. 이거는 이제 억제대를 함으로써 부동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너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뼈에서 칼슘이 유리되잖아요. 그러면서 골밀도가 감소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억제대를 사용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일시적임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알리시고요. 미음, 뼈 돌출 부위에 패드를 꼭 대주세요. 안 그러면 묶인 상태에서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욕창이나 아니면 찰과상이나 이런 상처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읍 보시면 신체 선열을 유지해가지고 억제대를 적용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고요. 시옷 보시면 억제대는 난간이 아닌 침대 틀에 묶으시는 거. 이게 많이 실수하거든요. 묶으실 때는요. 처방은 의사가 해요. 근데 묶는 건 누가 묶냐면 우리가 묶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사이드 레일이 보통 이제 이걸 묶으려면 사이드 레일을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 사이드 레일에 묶는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려져 있더라도 침대 틀에 묶으셔서 사이드 레일을 올리고 내리는 거에 문제가 없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응. 매듭 부위가 대상자의 손에 닿지 않게 한다. 손에 닿아버리면 풀어버리겠죠. 그 다음에 치읓. 사용한 억제대의 종류, 적용 시간, 적용 부위 기록하셔야죠. 키역을 보시면 억제대를 다시 사용하기 전 ROM, 관절 범위, 가동 범위 운동이죠. 이거를 시행을 해준다. 뭐 구축이나 경축 같은 게 올 수 있으니까 그렇고요. 자, 여기까지가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주의점 중요했어요.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억제대 내용이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은 투약간호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취업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건 뭐예요? 투약이죠. 뭐 먹는 거 아니면은 뭐 근육주사, 정맥주사, 피내주사 여러 가지 투약 행위를 상당히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내용은 국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취업했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구투약. 경구투약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경구투약이죠. 의학용어로 P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번 약물투약의 5가지 원칙 5R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쵸? 정확한 약을, 정확한 용량을, 정확한 경로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대상자에게 투여하는 게 바로 5R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여기다가 하나 더 끼워 넣더라고요. 뭐예요? 6R이라고 해가지고 정확한 다큐먼트, 기록. 이렇게 해서 6R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뭐 10R 이렇게 해가지고 10개까지 넣기도 하는데 우리는 6R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은 약 용량 계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되면 사실은 여러분 이런 계산하는 내용이요. 이 국시 잘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약 한 3년, 2년 전부터 이 계산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줘요. 쭉 주고 그래서 이 사람 약 얼마나 투여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거는 결론부터 말하면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국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간호학과를 졸업하시고 취업하실 거 아니에요. 취업하시게 되면 병원에서 요즘에 이렇게 시험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어떤 병원은요. 이 약물 계산과 관련된 문제 막 20문제를 통째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임상에서도 쓰이고
병원 취업에도 쓰이고 국시에도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 용량 계산은 이 페이지를 통해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분수잖아요. 공급되는 양이라고 하는 건 약이 이게 포장되어서 기성품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공급되는 양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 근데 그걸 다 줄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건 정해진 양이고 그것 분의 어쩌래요? 원하는 용량. 처방이 나겠죠? 뭐 얼마 주세요 라는 용량이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단위 용량 하시면 뭐가 나온대요? 투약할 용량이 나온다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가세요? 전 솔직히 말할게요. 전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쉽게 비례식으로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자, 공식을 물론 알아서 이대로 푸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더 쉽게 푸시는 게 맞죠,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을 투여하려고 한대요. 500mg씩 어디로 투여한대요? 경구로 투여한대요. 하루에 몇 번 투여하실 거예요? 4번 투여한대요. 그러면 몇 미리를 줘야 되니? 그래서 몇 미리를 얘한테 투여해야 되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성품의 용량을 봤더니 5mg가 하나씩 나오나 봐요. 그 5mg에는 몇 mg이 들어있냐면 250mg씩 포장돼서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비례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5mg에 몇 mg 들었대요? 250mg이 들었대요. 그쵸? 는 몇 mg 투여하실 거예요? 모르죠. 이거 문제죠. X대. 그 다음에 몇 mg가 처방났죠? 500. 여러분 그대로 갖고 왔어요. 5mg가 들었대요. 몇 mg 투여할 거예요? 250mg 들었대요. 500mg 투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풀려면 어떻게 돼요? 250x는 55, 25, 2500이다. 그럼 x는 뭐가 돼요? 이렇게 하면 10이 되겠죠. 그러면 몇 mg 투여하시는 거예요? 10mg 투여하시는 것이다. 어때요? 훨씬 쉽죠? 그래서 이거는 비례식으로 푸는 게 여러분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저 갑자기 수학 선생님 된 것 같아요. 전 수학을 굉장히 못했는데. 저는 문과생이죠. 그래서 수학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긴 하지만 감히 이것보다는 비례식이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는 뭐 용량이 달라지겠죠. 이거 말고 다른 약이 나올 거고 이 미리그램도 달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무조건 이건 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풀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 용량은 이거 지금 경구 약이고요. 약 용량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약 용량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약 간호 중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투약 시 약을 침상가에 놓아주면서 간단히 투약에 대한 정보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약을 다 먹는 것을 확인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보통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근데 보통 정신과에서는요. 이 약을 다 먹는 걸 실제로 확인해요. 왜냐면 정신과 환자들이 약을 먹는 척하고 이 약을 모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 먹고. 그래서 보통 정신과는요. 눈 앞에서 약을 주고요. 그 약을 삼키는 거 확인하고 아 해보세요 라고 입 안까지 확인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다음 두 번째, 대상자가 병실에 없으면요. 약 두고 나오시면 안 돼요. 다시 가지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약을 그대로 두면 다른 대상자가 먹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구투여가 조금 어려운 환자들이 있습니다. 경구투여 금기 환자, 자, 구토가 너무 심한 환자, 그 다음에 위장관을 주기적으로 흡인하는 환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의식 환자, 당연히 경구투여 하시면 안 되겠죠. 폐 쪽으로 흡인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연하곤란 환자, 그
그다음에 MPO, 장기간 금식하고 있는 환자, 처방하에서만 경구투약은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투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다음에 진압력이 약간 상실된 환자. 이런 사람에서는 경구투여는 금기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주셔야겠죠. 여기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경구투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린 두 번째로 뭘 볼 거냐면 국소투여으로 넘어갈 건데 각각 보시면 안약은 여러분 어디에 투여하는 거죠? 눈에, 귀에, 코에, 혀무태 혹은 혀부에, 질에 이렇게 투여하시는 거고 각각의 중요한 내용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거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 첫 번째 안약 투여가 있습니다. 기억을 보시면 눈을 닦을 때는 내안각에서 외안각 쪽으로 닦는다. 자, 눈이 이렇게 있으면 코가 이렇게 있고 눈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안각이 어디예요? 이쪽이죠? 내안각 쪽에서 외안각 쪽으로 닦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은 보시면 하안검의 피부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라는 거죠. 잡아당겨서 하안검의 약물을 보유할 수 있는 저장소를 만든다. 지금 좀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 안약은 사실은 크게 보면 약과 눈에 넣는 거는 연고로 조금 나눠서 볼 수가 있다. 자, 안약 같은 경우에는 액체 성분이잖아요. 어디다 넣었냐면 하부, 결, 막, 낭, 중, 앙에 넣어준다. 이게 어디예요? 밑에 뒤집어 이렇게 까가지고 여기 중앙에 똑 하고 떨어뜨려 준다. 그죠? 그 다음에 안연고. 안연고는 하부, 결막낭, 중앙에서 외안가 쪽으로 짜면서 바르셔야겠죠. 이거 연고니까. 그런데 약 2cm 정도 짜면서 바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약 같은 경우에는요. 넣고 나면 이제 내안각 쪽을 안쪽 안각을 이렇게 30초간 눌러주는 것도 뭐 책마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귀약투여, 귀점적을 하시는 거죠. 귀약투여시 중요한 건요. 웨이도가 곧게 되도록 한다라고 해서 3세 이하와 3세 이상이 좀 다르게 당기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게를 3세 이하 어린아이들은요. 후 하방으로 그러니까 뒤쪽 아래쪽이죠. 약간 이렇게 당기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3세 이상 과 성인 포함해서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를 후 상방으로 뒤쪽 위쪽이죠. 그러니까 귀를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드시 해가지고 약이 잘 들어갈 수도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건 중요했어요. 3세 이상, 3세 이하 귓바퀴 어디로 당기는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환치기 위로 가야겠죠. 당연히 환치기 위로. 아픈 귀가 위로 간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코약 투여 비점적이 됩니다. 약물이 부비동까지 도달해야 한다면 앉은 자세에서 머리를 뒤쪽으로 기울이거나 옆쪽을 향하게 한다. 여러분 부비동이라고 하는 건 얼굴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다 합쳐서 부비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형태가 이렇게 하는 형태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뒤로 넘겨서 옆으로 약간 옆쪽을 향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뒤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그러니까 꺾어서 이 비점적을 하는 경우는 보통 사동이나 저평동에 약물을 집어넣어 이렇게 이쪽에 있잖아요. 그때 보통 약물을 넣게 되고요. 만약에 상악동이나 전두동이나 상악동 이쪽에 약물을 넣고 싶을 땐 뒤로 젖힌 다음에 약간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주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비점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상자가 누워있다면 말아놓은 수건이나 베개로 목 아래를 받쳐주시면 되겠고요. 이 약물 점적할 때 코로 숨쉬면 안 되겠죠. 입으로 숨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설화 및 혀부투여. 기억 보시면 대상자가 약을 삼키거나 씹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된다.
특히 여러분 NTG 이거 뭐죠? 니트로글리세린 누구한테 투여하나요? 협심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직접 혈관 확장제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설화 투여하시잖아요. 설화 투여 어떻게 하죠? 한 다음에 올린 다음에 이 혀 아래에 약을 넣고 혀로 내려서 눌러주잖아요. 그랬을 때 절대 침 삼키시면 안 되고요. 물 같은 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오롯이 그 약만 점막하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 내용이 되겠고요. 투여된 약물이 녹아 흡수될 때까지 음식을 먹거나 흡연까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자, 5번째 보겠습니다. 질 투여, 그러니까 질 좌약의 형태로 거의 제일 많이 투여를 하고 계시죠. 취침 직전에 수행한다. 니은을 보시면 약물 투여 전에 방광을 비우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삽입 후, 보통 삽입을 몇 cm 하냐면요. 8cm 정도 삽입을 합니다. 질 길이가 7에서 8cm 정도 되거든요. 자, 적어도 10에서 30분 동안은 누워 있도록 지도를 하는데 이것도 그냥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베개나 수건 같은 걸 말아서 엉덩이 밑에 대줌으로써 그 하부가 약간 둔부가 상승된 채로 누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이 계속 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시켜 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국소 투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안약에서는 내안각에서 외안각 쪽으로 닫고 외안각 쪽으로 약 넣고 했던 거. 귀약에서는 각각 나이 따라서 후하방이니 후상방이니 당기는 거. 그 다음에 코약은 어디로 뒤쪽으로 하면은 사동과 저평동, 옆쪽으로 한다는 건 상악동과 전두동. 자, 그 다음에 설화투여에서는 이 약을 넣고 나서 삼키거나 씹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질투여 하시면 8cm 삽입하시고 누워 계실 때 베개나 수건 밑에 받쳐줘가지고 약간 상승시킨 채로 누워 있도록 하시는 거.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소투약도 마무리가 되죠.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보실 거는요. 비경구 투여가 되겠습니다. 비경구 투여. 이제 여기서 여러분 많이 보던 단어들 주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정맥주사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주사는 4가지 형태잖아요. 근데 그 원래는 정맥주사가 또 들어가는 거 맞는데 그 내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따로 4번 해가지고 떼서 보고 있네요.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경구 투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내 주사부터 들어가시죠. 자, 피부층 사이에 주사를 놓으시는 것이다. 언제 놓나요? 투베르쿨린 반응 언제 하는 검사죠? 결핵 반응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알러지 반응 등 진단이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베르쿨린 같은 경우는 언제 판독하나요? 48시간에서 72시간 후에 판독을 하시고 알러지 같은 경우는 15분 후에 판독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피내 보통 점박이 아시죠? 그래서 모기 물린 것처럼 볼록 올라오게 해놓으신 다음에 그것이 경결이 커지진 않았는지 빨개지진 않았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판독을 하시게 됩니다. 자, 주사 부위는 그래서 점박, 전환의 내 측면을 주로 하게 되고요. 혹은 이 등, 흉곽의 후상부에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피하 주사예요. 표피의 아래에 놓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육보다는 위에 놓으시는 것이다. 말 그대로 피하 쪽에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근육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피하 쪽에 놓으신다라는 게 피하 주사고요. 자, 기억 보시면 피내 주사보다 깊게 투입이 되죠. 보통 피내 주사가 몇 도 각도죠? 15도 각도라면 피하 주사 같은 경우에는 30도에서 45도 각도 보통 이렇게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약물 효과가 30분 내에 발현된다. 주로 언제 투여해요? 인슐린, 당뇨 환자들이죠. 그 다음에 헤파린 투여 시 바로 이 부분에 주로 투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사 부위는 상완, 대퇴, 복부 이런 데 보통 자가 주사하시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밑에 인슐린 투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거는 그 두 번째 땡에 인슐린 준비 및 혼합에 관한 내용인데 저 위에서부터 보고 내려올게요. 인슐린을 자가 주사하게 되면 과도하게 여러 번 주사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가 주사를 하게 되면 보통 배나 허벅지에 표를 그리게끔 하거든요. 표를 그리게 해서 각각 다른 부위에 주사를 하면서 돌아갈 수 있게끔 만약에 이복부가 다 끝났으면 이복부 그 다음 이대트 끝났으면 대퇴 돌아가면서 같은 자리에 주사를 하지 않게끔 하는데 행여나 같은 자리에 주사를 자꾸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오냐 지방 위축증, 지방 비대증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매번 다른 부위에 주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죠. 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두 번째, 인슐린 준비 및 혼합에 관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레귤러 인슐린이 아닌 다른 인슐린 준비 시 바이아를 손바닥 사이에 놓고 굴려서 섞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레귤러 인슐린은 RI잖아요. RI, 속효성 인슐린. 보통 RI는 맑아요. 그러니까 섞을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인슐린 준비 시 그러니까 장기형, 중간형 이런 것들은 혼탁하단 말이에요. 약물이 섞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기 전에 섞어주셔야 되는데 왜냐면 가라앉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 어떻게 하래요? 손바닥 사이에 굴려주세요 라고 하죠. 왜냐면 이렇게 흔들어 버리게 되면 기포가 발생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걸 뽑으실 때 정확한 영역을 못 뽑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에 굴리시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을 볼게요. 인슐린은 투약하기 직전에 혼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휴물린 N을 먼저 뽑은 후 레귤러 인슐린을 뽑도록 한다. 여러분 이게 맞는 내용일까요? 자, 보세요. RI가 레귤러 인슐린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속효성 인슐린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휴물린 N이라고 했어요.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죠? MPH라고 부르잖아요. 중간형 인슐린. 그쵸? MPH 중간형 인슐린.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맑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MPH는 어때요? 이거 혼탁해요. 그러면 이거를 혼합해서 뽑으려면 뭘 먼저 뽑아야 돼요? 당연히 맑은 거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MPH를 뽑으셔야죠. 근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거 순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RI 먼저 뽑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사 후 마사지를 금기한다. 왜 마사지 금기할까요? 여러분 인슐린을 놓으신 다음에 거기를 막 문질러 버리면 흡수가 너무 빨리 돼요. 그러면서 혈당이 어떻게 돼요? 뚝뚝뚝 떨어지면서 저혈당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마사지 금기가 되겠죠. 자, 여기가 인슐린 투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중요한 게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헤파린 투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헤파린이라고 하는 건 항응고제예요. 혈액이 응고되는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주사 부위의 국소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여한다. 당연히 이것도 주사 부위 돌아가면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사기를 주사 부위에 찌른 후 주사기 내관을 당겨보지 않는다. 왜요? 혈종 생길 수 있어서 그래요. 혈종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고 이건 역시 마사지가 금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피하 주사에 대한 내용이었고 인슐린이 중요했으니까 인슐린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육 주사. 말 그대로 근육에 넣는 거잖아요. 자, 각도가 이렇게 됐다면 근육 주사는 몇 도예요? 90도의 각도로 아주 깊숙이 근육까지 찌르고 넘어가셔야 된다. 자, 기억 볼게요. 근육 깊은 곳은 신경이 적게 지나가기 때문에 자극적 약물을 투여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주로 배둔, 측둔, 외측관근, 대퇴직근, 삼각근 그러니까 둔부 쪽과 대퇴 쪽과 이 팔, 삼각근에 많이 근육주사를 놓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주사법을 보시면 90도로 삽입해서 흡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혈액이 보이지 않을 때 약물을 주입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Z트랙 기법이 나옵니다. Z트랙 T 맞죠? 트랙? 네, K네요. CK.
자, Z트랙 방법은 언제 쓰시냐? 자극적인 약물을 투여할 때 보통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조직을 심하게 자극하는 약물 투여 시 이게 약물이 누출이 올라오면 또 누출되면서 굉장히 자극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Z트랙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놓으실 때 근육을 당기는 거죠. 당긴 상태로 주사를 놔요. 자, 놓으셨죠? 그러면 주사를 뽑는 것과 동시에 이 손을 놔버려요. 그럼 어때요? 주사를 놓는 거는 안쪽이었고 이걸 뽑으면서 당겼던 손을 놔버리니까 이 주사 바늘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이 주사 바늘 들어간 부분을 위에서 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주사를 놓은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면 나중에 가려버리니까 주사를 뭐라 그래야 되지?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주사가 딱 삽입이 됐잖아요. 그때 이 피부를 당기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피부를 당긴 거를 딱 손을 놨을 때는 결국에는 주사가 놓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가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이 약물이 누출되지 않게 이쪽 위에 근육이 싹 가려주는 그 기법이 Z트랙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마사지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근육 주사였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정맥 주사 나와 있죠? 4번 정맥 주사는 따로 크게 4번에서 좀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V예요, IV. 여러분이 가장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IV예요. IM, 뭐 SC, ID 이런 거는 그냥 하겠는데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IV다. 실제로 신규 때 보시면 IV를 굉장히 많이 실패를 해요. 정맥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건강하고 툭툭 튀어와 있는 남자들이면 쉬운데 여러분 장기 입원 환자를 특히나 항암제를 주기적으로 맞았거나 노인분이거나 혹은 너무 비만한 분이거나 이렇게 되면 혈관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페일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IV 페일 하시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혈관이 안 좋아서 페일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딱 실패를 해놓고 실패를 하면 보통 붓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아파하시고요. 그러면 어떤 간호사들은 막 혈관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환자분 혈관이 너무 안 좋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 사람 혈관이 안 좋은 거 맞고요. 그거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본인이 계속 대상자분 혈관이 안 좋아서 그래요. 니 탓이야, 니 탓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그럴 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아프셨죠? 제가 다른 부위에 한 번 더 찔러봐도 될까요? 이렇게 동의를 구하시던가 아니면 예민하신 분들은 그것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호사 바꿔줘요. 이렇게 막 말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아프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간호사 손 바꿔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까지 그걸 잡고 막 해낼 거예요. 나는 의지 한국인이야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때는 손을 바꾸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IV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IV는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렇게 페일 했을 때는 사과하시고 손 바꾸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1번 주사 선정 시 사정 볼게요. 순환 상태 보시고 정맥 상태 보시고 약물의 종류 등등등 보셔야겠죠. 자, 두 번째 정맥 주사 시 부작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국소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주사 바늘 삽입 부위를 통해서 미생물이 침입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아프겠죠. 통증 생길 거고 부을 거고 그 다음에 열이 날 거고 열이 나면 오한까지 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직 침윤입니다. 바늘이 혈관 내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삽입된다.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합병증이죠. 그러니까 부작용. 여러분이 페일하셨을 때 다른 곳에 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종창과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때는 냉찜질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맥염. 주사에 이용된 정맥이 염증이 발생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발생하면요. 붓고 아프고 거기가 빨개져요. 즉시 중단하셔야 되고요. 다른 정맥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마사지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마사지를 해버리면 혈관벽에 혈괴 같은 것들이 뚝 떨어져서 나가가지고 다른 곳을 막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순환 과잉, 너무 빠른 주입 속도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요. 이때는 중단을 해주시거나 속도를 줄여주셔야겠고, 심할 경우에는 뭐 바이탈 사인 확인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거나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정맥 주사 시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타이틀 중심으로, 그러니까 국소 감염, 조직 침유, 정맥염, 순환 과잉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또 수학 시간이 돌아왔네요. 정맥 주사 시 주입 속도 조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지울게요. 아까 우리가 경구 투여할 때 투여할 용량을 구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정맥 주사 IV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도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몇 방울 떨어지게 해주셔야 되냐, 지금 이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이거를 이 PPT로 보시면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시간당 주입량 얼마니 물어보는 거하고 분당 방울수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 시간당 주입량은 쉬워요. 왜 쉽냐? 자, 보세요. 총 주입 시간, 그 다음에 총 주입량, 이게 지금 분모고 이게 지금 분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예요. 수액이 1리터가 처방이 났어요. 근데 이거를 몇 시간 동안 주세요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10시간 동안 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분모 대 분자. 그럼 얼마예요?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0.1리터. 0 하시면 하나 소수점 가니까 0.1리터잖아요. 그럼 뭐예요? 시간당 0.1리터씩 주세요. cc로 밀리로 바꾸면 100ml. 시간당 100ml씩 주세요. 10시간 주면 1리터 되잖아요. 쉬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쉬웠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두 번째가 문제다. 자, 분당 방울수를 구하여라 라고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전체 주입 시간이 뭘로 와요? 분모로 와요. 분모로 오고, 분자를 보니까 전체 주입량 곱하기 방울수. 여기서 말하는 방울수는 드립 팩터를 말해요. 드립 팩터. 보통 수액 세트가요. 1cc당 20방울로 보통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세트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드립 팩터가 뭐 15다 그러면 이 수액 세트는 15가 드립 팩터인 건데, 만약에 이 말이 전혀 없다 그러면 드립 팩터는 20으로 고정을 좀 시켜주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 공식에 그대로 넣어볼게요. 지금 밑에 예시가 있잖아요. 자, 포도당 500ml 수액에 아미노필린 250mg을 혼합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함정 있어요. 아미노필린을 250mg을 혼합한 거는 절대 이걸 여기다 더하시면 안 돼요. 500 플러스 250이니까 이 사람은 750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약의 용량은 약의 용량. 이거를 여기에 혼합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함정이다라고 빼셔야 되고요. 결국엔 넣고 싶은 거는 얼마예요? 500ml예요. 이걸 넣고 싶다는 거죠. 이거를 10시간 동안 투여하고자 합니다. 1분당 주입 속도는 몇 방울로 맞추셔야 되는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실게요. 그대로 넣을게요. 전체 주입량이 얼마예요? 5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방울수, 제가 드립 팩터 그대로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방울이에요? 20방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주입 시간만 넣으면 될 텐데, 자, 이거 몇 시간 동안 놓고 싶대요? 10시간 동안 투여하고 싶대요. 그러면 10이 들어오나? 10이 들어오는 거 맞는데 여러분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결국에는 분당 방울수를 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시간을 놓고 이걸 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얼마를 곱하셔야 돼요? 60을 곱하셔야죠. 그러면 결국에는 600분의 500 곱하기 2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땡땡 치고 땡땡 치고 하면은 6분의 얼마예요? 2, 5, 10, 100이 되겠다. 땡땡땡땡 약분하시면요. 이거 결국 얼마 나오냐면 10. 6점
뭐 6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분당 17방울로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제가 경구 투여할 때는 비례식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건 비례식이 아니라 이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이건 결국에는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갖고 왔을 때 그대로 넣으실 수 있게끔 훈련이 되셔야 되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실제로 국시에서 물어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되게 수학을 많이 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주입 속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당 방울수는요.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아셔야 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업 시험에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사실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취업에서도 많이 쓰나요?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 요즘에 그 수액 세트가 컨트롤러라고 해서 여러분 사실은 거투수를 이렇게 돌려서 맞추는 걸 보통 대학병원에서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딱 돌리기만 하면 몇 거트 다 맞춰요. 그래서 사실 계산할 일이 별로 없는데 좀 중소병원은 이 컨트롤러 세트가 비싸다 보니까 그냥 일반 수액 세트를 쓰게 되죠.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정확하게 정확한 시간 안에 정확한 용량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럼 이걸 계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분당 방울수를 그때 쓰실 수가 있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맥 주사 주입 속도 조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셨습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내용은 이제 중심 정맥 카테터가 되겠습니다. 자, CVC라고 했고요. 보통 병원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C라인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자, 대정맥이나 우심방까지 직접 삽입된 정맥 주사용 카테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경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다량의 약제를 혈액 내로 투여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이 말초혈관으로 버티긴 좀 힘들어요. 그럼 두꺼운 C라인을 좀 잡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정맥 내로 수액이나 약제 투여가 장기간 필요한 경우 보통 말초혈관은 72시간이 맥시멈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투여하게 되면 이게 염증이 생길 확률이 많죠. 그 다음에 3번, 정맥 주사용 약제가 말초혈관에 자극을 주는 경우 특히나 고용량의 약제거나 항암제거나 혹은 TPN 같이 걸쭉한 농도 같은 경우에는요. 말초혈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C라인을 많이 잡고요. 그럼 네 번째, 말초 삽입 카테터의 삽입과 유지가 어려운 경우 이 C라인을 잡게 됩니다. 주로 어디에 잡게 되나요? 주글러. 주글러가 어디죠? 경정맥. 많이 잡고요. 그 다음에 서브클라비안도 많이 잡아요. 거기 어디죠? 쇄골화 정맥. 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중환자실 가시거나 아니면 응급실 이런 데 가시면 이 목 쪽에 이렇게 주사 나와 있어가지고 수액 꼽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C라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두 정맥에 많이 꼽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혈까지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은요. 수혈은 피를 주는 거잖아요. 자, 부작용부터 나와 있네요. 볼게요. 첫 번째, 용혈 반응이 있다. 용혈 반응. 자, 가로 열고 내용을 보시면 같은 형태의 응집원과 응집소가 만난 경우 용혈 반응이 나타난다. 자, 응집소와 응집원의 측면으로 봤을 때, 자, 여러분, A형의 수혈을 해줄 수 있는 혈액형이 뭐가 있나요? 당연히 A형과 O형까지 수혈이 가능해요. 그러면 뭘 해줄 수가 없죠? B형과 AB형이요. 왜요? 얘는 비응집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B형. B형에는 누가 혈액형을 수혈해 줄 수가 있죠? B형하고 O형이요. 그러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A형 못 해주고요. AB형 못 해줘요. 왜요? B형은 항A라는 응집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O형. O형은요. 응집소를 A, B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혈액형을 수혈해 줄 수 있는 혈액형은 O형. 하나죠. 그 다음에 누가 못 해줘요? A형 못 해주고요. B형 못 해주고요. AB형 다 못 해줘요. 그쵸? 그 다음에 AB로 볼게요. AB형은 응집소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수혈해 줄 수 있냐면 다 해줄 수 있어요. A형, B형, AB형, O형 다 해줄 수가 있다.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용혈 반응이라는 건 A형한테 얘네 수혈했을 때, B형한테 얘네 수혈했을 때,
O형한테 얘네 수혈했을 때 용혈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이론적이긴 해요. 여러분 누가 요즘 A형한테 O형을 수혈해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응집원과 응집 소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러한 다른 혈액형을 수혈했을 때 용혈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용혈 현상은 수혈 부작용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고요. 사망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열성 반응, 열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 수혈할 때 열은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원칙은 중단하는 게 원칙인데 실제로 중단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속도를 좀 늦췄다가 해열제를 투여하고 계속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방에 따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알러지성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수혈을 하면 이렇게 막 두드러기가 막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항히스타민제를 보통 투여를 하게 되죠. 이외에도요. 이외에도 부작용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3개 봤죠? 용혈 반응, 발열성 반응, 알러지성 반응. 이외에도 순환 과잉이 온다든가 혹은 에이셉틱하지 않았을 때 폐혈증이 온다든가 등등의 부작용까지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간호중재 보겠습니다. 사실은 수혈은요,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시면 우선 중단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우선 중단하시고 그 다음에 처방에 따라서 뭐 지속하든가 뭐 해열제나 항히스타민제를 주면서 지속하던가 아니면 중단하던가 처방을 따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리식염수로 정맥 주입을 유지한다. 여러분 수혈을 맞으시면 그거는 완전히 원라인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 말이 뭐예요? 한쪽 팔에 수혈을 받고 있으면 보통 이게 3웨이 있잖아요. 이게 3웨이 있지만 한쪽 팔에 수혈을 받고 계시면 그 팔에는 다른 걸 주시면 안 됩니다. 뭐 어떤 포도당이라든가 뭐 약물 용액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주시면 안 되고요. 항상 피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라인으로 하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생리식염수.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부작용이 났을 때 수혈이 중단됐다고 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라인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혈이 지속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로 거기를 좀 유지해 주시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다른 약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요. 양쪽 팔의 라인을 잡아요. 그래서 다른 쪽 라인으로 약이 들어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라인으로 투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수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번 강에서 봤던 거 중요한 거는요. 억제대에서 우리 주의점 보셨어요?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투약간호에서 약 용량 계산하셨죠? 비례식으로 계산했던 거 한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소투약에서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비경구투약에서 피하주사에서 인슐린에 관한 내용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초정맥주사에서 부작용과 그 다음에 정맥주사 주입 속도 조절이 있었죠. 특히 분당 방울수 계산하시는 거. 이거는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셔가지고요. 계산이 좀 숙달이 좀 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좀 남았어요. 감염관리 간호와 그 다음에 8장 수술주기 간호는 다음 강에서 묶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